안녕하십니까. 노동시장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16페이지 직업 탐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탐색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 것도 직업 탐색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미 은퇴를 하셨다는 분이라면 은퇴 이후에 새로운 어떤 인생을 사셔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셔야 된다. 그럼 그것도 직업 탐색이 될 수 있고요. 또 가장 많은 부분들이 이제, 신규 입직하시는 분들, 고등학교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 해서 이제 직업을 탐색하는 또 시간을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직업 탐색 이유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 혹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정보라면 수정해야 되기도 하죠. 그래야 나중에 직장을 들어갔을 때 혹은 그 직업에 내가 몸을 담았을 때 후회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겠죠. 자, 어쨌든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업 탐색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자질과 직무의 적합성을 보는 겁니다. 직업 탐색이라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할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자질과 직무의 적합성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잘 뽑았느냐, 이 직업에, 혹은 잘못 뽑았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게 직업 탐색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적성과 직무의 적합성 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적성이 그 직업이 갖고 있는 적합성과 잘 맞느냐. 내가 이게 좋아서 갔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나한테 맞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직업 탐색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직업을 탐색하는 것은 첫 번째 이제 탐색 활동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직 중인 노동자가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곳과 동일한 직종의 직장을 탐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고용주가 그 직종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의 기술 능력을 가진 노동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임금률을 제시한다고 하자. 그러한 상황에서 직업을 구하고 있는 노동자는 직업을 구할 가능성과 기회를 알고 있고 제시된 임금들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한다고 할 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탐색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탐색 활동을 한다. 좀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현재의 처한 위치에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 재직자라면 다른 회사는 어떤 식의 복리후생이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신규 입직자라면 A 회사는 어떻고 B 회사는 어떻고 C 회사는 어떻고 임금이 어떻고 근로조건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기간이 탐색 활동에 속하겠죠. 다음에 탐색 과정과 직업의 선택. 탐색 활동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투자 활동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든 비용을 투자하든 그래서 탐색 과정과 직업의 선택. 투자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이 많은 순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연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비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승진 가능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직업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됐든 뭐 시간이 됐든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잘 선택해서 본인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고용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탐색이라는 건 기업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 임금을 조정하거나 채용 기준을 조정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용주의 직업 탐색, 고용주 입장에서는 기업의 공석을 채우기 하기. 그 다음에 임금을 조정하거나 채용 기준을 조정해 난다. 경력직 같으면 임금 협의하지 않아요? 그죠? 임금 협의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처음에 제시했던 것보다 더 주고라도 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업 탐색과 실업 문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실업과 관련된 실업에 의해서 다시 나오겠지만 탐색 기간에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 해. 그래서 직업 정보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불일치해서, 그래서 구인과 구직이 마찰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잘 조화롭게 만나면 마찰이 생기지 않는데 구인을 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A라는 걸 뽑고자 하는데 구직은 B를 갖고 있다. 그럼 만날 수가 없겠죠. 이런 데서 생기는 걸 그래서 이제 마찰적 실업이라. 구인과 구직이 적절하게 만나지 못하는 거죠. 요걸 마찰적 실업이라. 여러분들 마찰적 실업은 직장 생활을 해봤던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경험하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헤드헌트가 찾아와가지고 저 직장에서 당신 연봉 지금 연봉의 1.5배를 주고 직급도 한 직급 올려줘 줄 테니까 오라고 하더라. 하겠느냐? 이래서 간다면 사실 마찰적 실업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구직 등록하고 나를 뽑아줄 만한 회사, 내가 들어갈 만한 회사 없나 하고 찾아보죠. 이게 마찰적 실업이에요. 그때 발생하는 실업이. 어쨌든 본인이 실업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로서의 직업 선택. 직업 탐색이라는 거는 투자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게 시간적인 투자든 비용적인 투자든. 어쨌든 투자가 많이 투자하면 좋은 일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취업 컨설팅 회사 혹은 그 잡포탈 이런 데 돈을 주고라도 어떤 고용 정보를 얻기도 하고 혹은 내 서류를 좀 더 컨설팅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좋은 혹은 임금을 많이 받는 높은 연봉이겠죠.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찾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노동이동이라는 걸 볼게요. 노동이동이라는 건 현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 것도 노동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도 노동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혹은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가는 것도 노동이동입니다. 어쨌든 현재 있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옮겨가는 행위, 이게 노동이동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노동이동의 개념에 대해서 일본 노동성 정의와 헌터와 레이드의 정의 다르게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이동 경로는, 이직 경로는 주로 이제 사직,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혹은 정년 퇴직해서 옮겨가는 케이스가 가장 많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일시 해고,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기업의 가동률 저하로 인해서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해고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해고, 그래서 경영상 해고도 있고 또 징계 해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어려워서 경영상 어려움에 있어서 정리해고죠. 정리해고를 통해서 이직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그 다음에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이직한다든가 정년 퇴직, 신체적 장애, 사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직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노동이동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옮겨가는 건, 이동하는 건 왜 이동하냐 이거죠. 첫 번째가 임금 격차설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예를 들어서 연봉 3천 주는데 내가 옮겨갈 회사를 알아보니까 4천 준대. 그럼 당연히 옮겨가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물론 다른 회사에서 오란 소리는 안 하지만 내가 여기서 다니면서 받는 연봉 갖고 살기가 힘들다. 조금 더 많이 주는 데로 옮겨가야 되겠다. 이래서 노동이동하는 경우가 제일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취업 기회설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로 직장 간 이동이 많이 발생하는 이거라면 이거는 지역 이동이죠. 지역 이동. 그래서 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거 혹은 지방에서 한국 같으면 이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취업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옮겨오는 거죠. 시골이나 지방에 있으면 취업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도시로 온다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노동력이 이동한다라는 걸 몇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이론 중에 하나가 패티 클라크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패티 클라크 그래서 패티 클라크 법칙은 시기열적으로 산업화의 구성비가 달라지는 법칙으로서 어떻게 보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사람들이 옮겨갔고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옮겨갔다. 1차가 뭐예요? 농업이잖아요. 농업, 이런 것들 있잖아. 임업. 2차 산업은 뭡니까? 제조업 이런 것들이 2차 산업이죠. 3차 산업은 뭐예요? 서비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건 주로 농촌에 있는데 이런 건 뭐예요? 도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오더라. 이렇게 설명한 게 패티 클라크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토다로 법칙입니다. 토다로라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통 부분에서 현대 부분으로 사람들은 옮겨간다. 그래서 전통 부분은 뭐예요? 시골이나 혹은 도시에서도 외곽 지역. 현대 부분은 도시 중심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간다. 사람들이. 그래서 전통 부분에서 사람들은 현대 부분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 현대 부분이 어디가 있는 현대적인 그런 것들이 갖춰진 게 뭐야? 도시의 중심부죠. 그래서 처음에 농촌에서 도시로 왔을 때 도시 외곽에 있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중심부로 옮겨간다. 이걸 얘기한 게 토다라의 법칙입니다. 어쨌든 두 개 다 뭐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것이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거는 교재에도 나왔다시피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적응 능력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경제 상황이라는 건 어떻게 변할 수 있냐면 호경기, 불경기, 호경기, 불경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을 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뭐 호경일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근무 시간을 늘렸다가 그다음에 채용을 늘리고 신규 채용을 그다음에 또 불경기로 접어들면 근무 시간을 줄였다가 또 해고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자,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사람을 끌어가는데 뭐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사람을 뭐 쓰거나 하면 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요 경우만 해도 상관없는데 요까지만 해도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해고하겠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요 정도를 운영하고 본인의 회사 직원들은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제 계약직이라든가 혹은 도급을 준다든가 다른 회사에 혹은 뭐 파견직을 쓴다든가 혹은 뭐 파트타이머를 쓴다든가 이렇게 인력에 있어서 사람이 들쑥날쑥할 때, 그러니까 많이 필요할 때는 많이 가고 적게 필요할 때는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인력 부분, 그러니까 노동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유연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올라갈 때는 같이 많이 늘리고 불경기 때는 빨리 사람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출 수 있는 회사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어려움을 덜 겪겠죠. 네. 그런 유연하게 늘리고 줄일 수 있는 회사가 그 늘리고 줄이는 거를 쉽게 갖추는 거를 유연성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필요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시장 불안에 대처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신속하게 변한다라는 거죠. 기술 변화도 있고 국제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인적 구성 요소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싶은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생활 스타일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가를 선호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단시간 근로를 많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회사 입장에서 흡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혼 여성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게 어려운데 하루에 4시간씩 하는 건 쉽다. 오전이든 오후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뭐야? 오전에 일할 사람 오전에 4시간, 오후에 일할 사람 오후에 4시간 이런 식으로 써서 일할 고용 구조를 가져가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러한 또 필요성에 의해서도 노동시장 유연성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원리. 다른 기업은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우리 기업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뭐예요? 망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에 의해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효율화와 비용 절감, 한정된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 또 하나라는 거예요. 인건비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정규직을 다 이만큼 가지고 갔다면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도 이 사람 해고 못하고 계속 이끌어가야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 다음에 빠른 기술 변화에 대한 적절한 노동력 수급의 방법이 이러한 방법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범주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노동시장 종류에 따른 분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부적 유연화가 있고 외부적 유연화가 있다. 내부적 유연화라는 건 말 그대로
내부에서 많이 쓰고 적게 쓰고를 조절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런 거죠.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변형 근로시간제. 그러니까 변형 근로시간제가 이런 게 있어요. 1월 달에는 우리 거래처에서 물량 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개를 만들 수 있는 회사다. 근데 1월 달에는 200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러면 1월 달에는 근무 시간을 주당 60시간씩 하는 거예요. 근데 2월 달에 오니까 또 50개만 보내달래. 그러면 2월 달에는 와가지고 주당 또 한 30시간씩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주당 40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평균이 40시간 맞으면 더 주지 않고 덜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게 변형 근로 시간제입니다. 이게 이제 노동관계 복귀 시간에 요걸 배우게 돼요. 요런 변형 근로 시간제라든가 혹은 교대제라든가 혹은 직무순환제라든가. 직무순환제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만드는 라인이 A라인, 그 다음에 승합차를 만드는 라인이 B라인. 근데 어떤 달에는 승용차가 잘 팔린다.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가고, 또 어떤 달에는 승용차는 안 팔리고 승합차가 잘 팔린다. 그러면 여기 있던 생산직이 대부분 다 이쪽 가서 근무하고, 이런 것들이 직무순환이에요.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 많고 적음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내부적 유연성 범주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오는 건 기업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자원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파견제도 같은 것들을 많이 쓰죠. 파견제도라든가 아니면 계약직. 그래서 기간제라든가 시간제 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주로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안 쓰는 그런 것들이 외부적 위원화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획득하는 수단에 따라서요. 획득 수단에 따라서는 첫 번째가 수량적 유연하다. 쉽게 얘기해서 노동량 혹은 노동자를 숫자를 갖고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수량적 유연화예요. 그래서 수량적 유연화도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으로 나누면, 내부적인 건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교대제, 직무 공유제 이런 게 있고, 외부적인 거는 정리해고, 파견제, 사내 하청 이런 것들요. 그래서 근로자 수를 갑자기 늘리거나 갑자기 줄이는데 사용하는 게 수량적 유연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적 유연화는 말 그대로 기능을 A라는 라인도 할 수 있고 B라는 라인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다기능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기능적 유연화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부와 외부로 나누면, 내부적으로는 직무순환제, 직무확대제, 다기능교육 이런 게 있다면, 이것도 이제 외부적으로 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파견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하청이나 도급을 주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임금 유연화. 이거는 고정급이 아닌 주로 이제 변동급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급이라든가 혹은 연봉제라든가 해서 잘하는 사람에겐 많이 주고 못하는 사람에겐 적게 줄 수 있는, 그래서 임금을 갖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부적으로는 성과급제, 그 다음에 연봉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외부적으로는 기간제나 파견, 하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금 유연화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장단점 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 유연화의 장점은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 보존이 용이하다. 외부의 사람을 쓰지 않고 내부의 사람만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노사 갈등을 회피할 수 있다. 예, 내부의 사람을 뭐 자르거나 혹은 외부 사람을 더 데려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의 사람들만 쓰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단점은 노동력 수요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민첩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외부적 유연성 전략으로는 장점이 노동력 수요 감소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왜? 외부 사람들이니까 아니면 계약직이니까 그냥 계약 만료해서 너 그만둬 이제 혹은 파견제 이제 파견 안 할래 파견 종료 해서 그냥 끊어버리면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근데 반대로 기업 수적 인적 자본이 손실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A라는 기업에 이만큼이 정규직이고 이만큼을 이제 필요해서 썼어요. 이게 파견직이든 계약직이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좋을 땐 이 사람들을 썼는데 회사가 안 좋을 땐 이 사람들을 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회사가 특수한 생산직이든 뭐든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 기술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해고함으로 해서.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마냥 기다리다 여기서 뽑을 때까지만 기다리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회사에 파견으로 가든 아니면 다른 회사에 계약직으로 가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의 지금까지 어떤 교육훈련을 통해서 혹은 현장에서 가르쳤던 기술들은 어떻게 다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노사관계의 첨예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사람들을 들여오기 때문에 여기서 품어지면 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하려면 여기 노조원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계약직이든 파견직이든 여기 노조에 가입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해고돼 버리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장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장을 간략하게만 한번 정리해 보면 몇 번씩 얘기하는 거지만 상품시장에서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이라는 게 있다면 상품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수요는 뭐예요? 소비자예요. 일반 국민이죠. 공급은 공장 혹은 기업이에요. 일반 상품시장은. 근데 노동시장은 어떻다? 수요가 누가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수요를 하는 거예요. 노동을 수요한다는 노동을 소비한다라는 거예요. 노동을 소비 누가 하는 거다? 기업이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공급은 노동을 공급하는 거니까 근로자 혹은 구직자가 하는 거죠. 구직자. 그래서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이 반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노동의 수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의 양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의 양이다. 그래서 유량의 개념을 갖는 일정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유발 수요다. 노동 자체가 필요해서 회사가 쓰는 게 아니라 노동력이라는 거는 그 회사가 만들어다 파는 상품이 잘 팔리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거고 안 팔리면 노동력이 필요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 상품의 수요에 따라서 유발이 된다 혹은 파생이 된다 해서 유발 수요 혹은 파생 수요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생산에 3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라는 게 있다. 이게 있어야 어떻게 된다? 생산이라는 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노동은 토지와 자본이라는 게 결합됐을 때 진정한 노동이라는 가치를 실현한다. 그래서 결합 수요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가 구직자가 혹은 근로자가 팔고자 하는 일정 기간 동안 팔고자 하는 노동의 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로자 입장에서 구직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 공급을 결정하는 거는 인구, 생산 가능 인구, 그 다음에 노동 시간, 그 다음에 노동의 질,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이죠. 이런 거에 의해서 노동 공급이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된다? 우하향한다.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게 임금률이에요. W. 그 다음에 이건 노동 공급 혹은 고용량 L. 레이버. 그래서 수요는 비싸면 적게 쓰고 싸면 많이 쓰고, 공급은 싸면 적게 공급하고 비싸면 많이 공급한다. 이 원칙을 지켜서 수요와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여기 만나는 지점이 균형 임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것들은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부분들만 조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장에서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 개념을 잘못 잡으면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예. 자,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